4세대 미래 전략원, 제가 사실 소개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다변화된 사회에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씨의 그 프레임,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활동을 이미 민주당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어해야만 정말 우리 사회가 이재명 씨가 말하는 그 법강도약이라든지 이런 다 그 말이 좀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게 다 거짓말인데 그 위선에 그거를 좀 벗겨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했었습니다. 목회를 기갑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대책위원장이 딱 되면서 당시에 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을 처음 목격하게 됐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공익을 위하면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금은 이제 LH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과거에 제가 이 문제 접할 때는 이제 토지공사였습니다. 89년 4월 27일 날 노태우 정부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전격적으로 분당을 발표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당에는 4,30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300세대 중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은 한 1,600세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그 농민, 또 자영업자, 주거세입자,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에게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면서 선이주 후대책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질문 좀 이렇게 그 용어가 선뜻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사 가면 알아서 대책을 세워주겠다, 이게 이제 선이주 후대책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선대책 후이주, 다시 말해서 이제 먼저 대책을 수립해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우리 분당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됐죠. 당연히 제가 대책위원장이니까 선봉에 쓸 수밖에 없었고, 선봉에 서다 보니까 집시법으로 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를 변호해 준 사람이 이재명 씨예요. 그 당시에 변호사로 이제 임명이 된 게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차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한 사회적 이슈 아닙니까? 5개 신도시고 또 분당이 680만 평의 정부의 그 역점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80년도에 참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월세가 때문에 세입자들이 10세대 이상이 자살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임대주택이 필요했고,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들은 선대책 후이주를 말하면서 집회와 시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씨를 제가 알게 됩니다. 왜 제가 89년도 말을 하냐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물론 제가 이재명 지사보다 나이가 한참 위니까 저는 젊은 사람이 정말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분당이 제가 한 1심 재판이 한 3개월 반 받고 저는 나왔는데 그 뒤로 이 양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뒤로. 그런데 몇 년 후에 성남 쪽에 이너서클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너서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를 최근에 했던 김태년 씨, 또 지금 이재명 씨 변호사죠. 이재명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학원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언어학교 원장이라고. 또 성공의 신부. 이 네 사람이 성남의 이제 정치적 패권을 잡아야 된다. 당시에는 이제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정부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세력이 이제 이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렇게 사람이 만나면 대체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선을 까는 거예요. 복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아까 우리 김주성 선생님도 소개했지만 저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이 판에 뛰어든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색깔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이창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이 양반이 중원구 쪽의 국회의원인데 중원구에서 말을 하다가 이분이 말을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 통일원 교수인데 이분은 당연히 통일원 교수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 모아놓고 자기가 최고다. 그게 이제 그 당에서는 탄핵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평화민주당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을 내쫓을 때 그분이 이제 저한테 SOS를 청했어요. 이 위원장, 이 동지가 자기 좀 도와달라 그래요.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당에서 자기를 내쫓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차량 2대를 동원해서 평화민주당의 정권농성을 갔어요. 갔는데 한강욱 씨 실명을 막 얘기해도 되려나요? 그 한강욱 씨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당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동지 뭘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성남 쪽에서 이런 이창구 의원에 대한 비토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누구냐? 내가 물어봤어요. 조금 아까 말했던 이너서클 김태년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이래요. 그래요? 그러던 찰나에 이 양반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는 이제 당을 탈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탈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창구 의원 집에 항의차 갔는데 이창구 의원이 거기서 바로 이재명, 김태년이랑 술을 한잔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께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런 게 정치다 이래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씨의 이중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좀 멀어졌죠. 멀어지다가 여러분 오늘 핵심이 이재명 지사의 정체성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부동산 쪽으로 제가 목격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남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 1989년이고 이게 약 2년 걸렸죠. 분당 1기 신도시가. 그럼 우리를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89년도에 1기 신도시 때 주민들을 변호했고 이랬다면 이분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98년도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돼요. 뭐냐면 백궁정자지구라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백현 톨게이트 옆에 현대식 주상복합 빌딩이 있죠. 이것이 용도 변경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국정원인데 국정원에서 내부 폭로자가 이재명 변호사. 그때 당시 이재명 씨는 성남 시민 모임이라고 이제 시민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정부가 밀어붙인 거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재명 씨가 그 용도 변경 반대 투쟁을 그때 해요. 98년도에. 그게 그때 당시에 돈으로 1조 혜택을 받다. 이런 정도로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땅의 가치를 상승해서 그 차익을 받는 거를
그때 이재명 씨가 안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흔하게 이번에 최근에 그 민주당 그 후보 토론해 보니까 음주로 걸린 내용이 있죠. 여러분 그게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건을 파헤치다가 그때 이 양반이 이제 음주를 걸린 사건이 이제 그때 사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 변경 사건이 4년을 가요. 결국 이재명 씨가 이겼죠. 이겨가지고 선거 전에 폭로해서 아이러니하게 그때 신한국당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신한국당, 그때 신한국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시장에 당선된 거예요.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여러분? 2000년도에 이기 신도시, 여러분 그 이기 신도시 하면은 크게 얘기해서 판교랑 김포가 생각날 겁니다. 그 판교가 바로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기 신도시 분당도 성남에 있고, 또 지금 말하는 백궁정자지구도 성남에 있고 분당에 있고, 지금 제가 또 세 번째 얘기하는 바로 그 판교도 바로 분당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분당은 약 680만 평의 광활한 택지 개발이었고, 또 98년도의 사례는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이기 신도시인 판교는 약 한 340만 평의 택지 개발입니다. 지금 오늘 그 주제인 대장동이 바로 그 판교에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 바로 대장동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볼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에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고, 과거 변호사가 되면서 그 큰 규모의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를 가지고 변호를 했던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씨만큼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 이런 그 정치 지도자, 행정 지도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씨를 옛날부터 비판할 때 그렇게 비판을 해요. 당신이 부동산 업자냐, 건설회사 사장이냐, 뭐 때문에 남 땅 뺏고 남의 개발지역 주민들의 가치를 뺏고 돈 벌었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그 돈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궤변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 분당, 백궁정자, 그 다음에 판교까지 이제 거치면서 이번에 딱 보니까 백궁정자에서 위례지구라고 아시죠? 위례. 그게 이제 판교랑은 약간 좀 동떨어진 건데, 지금 그 위례지구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백궁정자지구 문제되기 전에 성남에는 바로 용도 변경과 시유지를 대여해주는 이 특례 의혹이 한 10가지는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제보가 한참 들어오고,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전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씨의 그런 문제,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라든지 뭐 시유지를 뭐 장기적으로 대구에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 초에 올해가 이제 21년도 아닙니까? 올 초에 성남에서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상한 제보를 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대장동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지금 드러나는 이 대장동을 과연 누가 설계했길래 이런 발생돼서는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많으면은 한 1조, 적으면은 한 4천, 6천억. 이게 이제 불로소득이죠. 이런 게 이득이 난.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씨가 설계한 것 같은데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그 3월 2일 날 2021년 3월 2일 날그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을 폭로한 거 아시죠? 그 폭로를 하면서 바로 우리 단체가 부동산 적폐청산 시민행동을 하려고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주력 단체가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철거민하면 전국철거민연합을 생각을 해요. 근데 전국철거민연합은 계급단체입니다. 계급단체. 그러니까 90년도에 지금 그 산업행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이 조직에서 만든 세포 조직이 전국철거민연합이고 저희는 전국철거민연합과는 전혀 그 거리가 멉니다. 저희는 개발지역에서 이 군사정권 때 만든 토지강제 수용권 이것 때문에 개발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주거권 이게 침해되니까 그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개발지역 주민들이 뭉쳐서 권리를 찾자는 거예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주력해서 만든 게 이제 부동산 적폐 청산 시민행동인데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3월 2일 그 LH 부동산 폭로가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그 LH 해체 운동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했죠. 하다가 올 6월경에 다시 한번 또 그 대장동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대장동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 토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토지의 강제 수용권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적이라는 거는 뭐 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뭐 공장을 짓겠다, 또는 뭐 산업시설을 짓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는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든다거나 철로가 만든다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뭐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 이번에 그 대장동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법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 사업 시행 공권력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대장동 얘기가 이거 참 희한하다. 우리가 LH를 비난할 때는 바로 공익을 빙자해서 바로 그 주민재산을 이제 우리 이제 용어를 그냥 편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강탈을 해서 SOC나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걸로 이제 피해갔거든요. 근데 대장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동은 공익을 빙자해서 민간 기업에게 엄청난 이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일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과연 이걸 누가 설계했겠느냐? 저는 그 최근에 와서 약간 좀 시차를 좀 땡겨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그 이재명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정치적 논쟁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부동산 적폐로 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 부동산 부패의 원인이 그냥. 과연 그 현지 주민들의 재산권, 삶의 터전을 강탈해서 이윤을 창출한 이걸 누가 설계했냐? 이래서 이제 부동산 적폐로 몰아가면 되는데 공교롭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재명 씨가 2010년 6월이죠. 그때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됐었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될 때 그 양반의 프레임이 있어요. 이재명 씨가. 그때 여러분 민주당 후보로 나갔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한총련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그 동부연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씨가 시장이 되고 시인수위원회 그 인수위원장도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운동권 출신인 김메희 씨가 인수위원장을 할 정도로 아주 이 프레임 전쟁에서 아주 우수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골수를 만드는 거죠 일단. 그래서 경제 공동체 비슷하게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요. 지금 제가 2010년도 얘기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바로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다른 세력을 만들고 결국은 정치적 상대를 이제 뭐 대항을 한다거나 우리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먹이로 보고 이런 참 엄청난 짓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2010년에 그런 프레임으로 시장에 당선됐고 또 2018년도인가요? 경기도 도지사 선거 때도 프레임이 똑같아요. 지금 민주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씨 말고 다른 주자들이 프레임에 말렸어요. 이게 검증인데 여러분 검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당 후보가 음주운전을 했다. 아니 음주운전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까? 설사 했다고 치자고요. 실수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공직에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따지는 것도 네거티브다. 음해다. 말을 못해요.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거죠. 이거를 재미봤잖아요. 그죠? 성남시장도 원팀이다. 이거. 그럼 왜 같은 당끼리 왜 비난하냐?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이재명 씨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있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투표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순에 빠졌는데 죽자 살자 하고 달려드는 세력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럼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직 우스갯소리로 지금 정세균 후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볼 때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진짜 여성과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바지 내리겠다. 그럼 내려라 이랬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대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게 대해주니까 상대방이 점잖게 대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과거 제가 분당에서 겪었던 일 이런 부동산의 최고의 전문가가 이재명 지사인데 이걸 옳게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98년도 경우에도 백궁정자지구의 용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 토지를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논과 밭을 수용을 할 때 한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주거지가 한 5배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논과 밭을 10만 원에 만약에 매입을 하고 주거지를 5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이거를 평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SOC 사회 간접 시설을 하고 뭐 하수도 상수도를 놔요. 그리고 이제 조성원가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럼 조성원가가 보통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10만 원, 50만 원에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 조성원가가 만약에 평당 50만 원이라 조성원가가 그럼 건설업자가 이윤을 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윤을 남길 때 용도 변경이라는 거를 써요. 이 용도 변경이 뭐냐면 주거지다. 그럴 때는 조성원가의 한 4배에서 한 6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린생활지역이다. 그럼 이게 8배로 뛰어요. 또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럼 이게 또 10배로 뛰어요. 그리고 이게 중심상업지역이라면 15배로 뛰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 논과 밭, 대장동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장동이 6.25 때 북한군도 안 오던 오지예요. 그 대장동뿐만 아니라 판교나 분당도 북한 걔들도 들어오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지니까 땅값이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런 땅을 강제로 매입해서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조성원가를 감정가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최하가 6배, 10배, 15배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떼돈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공수처에 이재명 배임으로 고발하면서 그 부분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씨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때 돈을 벌었다. 2017년, 18년.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 토론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부동산 사업은요. 초창기 자본이 그냥 들어가기만 합니다. 왜냐면 땅을 매입하니까 돈 들어가죠. 그게 바로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냥 땅값 나가야죠. 주민들 내보내려면 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기초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부동산 사업에서 돈이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부동산을 팔 때입니다. 그 팔 시기가 바로 2017년도예요. 그래 그전에는 돈이 들어갔어. 하지만 201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떼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재미없는 제도가 몇 개 있습니다. 땅을 강제로 수입하는 제도 그것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때요? 완제품이 있으면 그 완제품을 보고 물건을 사게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그 모델하우스라는 거를 미리 져서 미리 팔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그 산 집에 입주하는 아주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그 분당이랑 지금까지 그러지 마라. 여러분 그 집도 물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사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건설업자들의 그 입김이 세다 보니까 우리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고 구조해요. 그렇다면 이번에 대장동도 그게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리스크가 있을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위험부담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땅, 주민들 이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로 내쫓을 수가 있어요. 또 성남시가 개입돼서 용도 변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그 집도 어떻습니까? 미리 파는 건 미리 여러분 미리 파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아무나 여러분들 시킨다고 해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배임이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그 대장동 그 사태가 터질 때부터 배임으로 우린 예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재명 씨가 껄핏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5천억 원, 5,500억인가요? 그걸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자기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시장은 어떤 걸 해야 돼요? 시장이나 대통령은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세금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정책과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거기서 장사하거나 농사 짓는 사람의 가치를 빼앗고 그 차액을 남긴 게 자랑이다. 저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를 잘했다고 하면은 이거 부끄러운 거죠. 거기에 정치적으로 동조하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동조하는 세력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대장동 경우에 그거는 이제 배임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제가 13번 정도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이 대장동에게 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13번째에 다 체크를 했어요. 하나도 진실이 없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진진공 교수가 아주 지적을 잘했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그냥 사과해야 돼요.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진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은 저는 그 80년대부터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씨야말로 어떻습니까? 아니 시정을 잘하라고 시정을 뽑아주고 도지사를 잘하라고 도지사 뽑아주고 이번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는데 하는 집마다 어때요? 악덕 부동산 업체예요.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비난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공익을 가장해서 너무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한다. 이래서 비난했는데 이번에 그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그거 이상 그러니까 LH에 비판받는 그런 내용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번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진짜 여기와 함께 가는 정치 세력들, 여기와 함께 가는 이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부동산 적폐입니다. 이거 뭐 달리 얘기할 게 없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유동규 씨를 검찰이 이제 먼저 구속을 시켰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유동규 씨가 설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솔 그 오지구가 바로 분당 때 주거 세입자들에게 줬던 임대 아파트가 5년 있다가 분양을 받고 그 5년이 20년이 돼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조합장 출신입니다. 그럼 2008년도에 이분이 조합장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건축 설계사 다니고 이렇게 건설업에 부동산에 조예가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리모델링을 하는 그 조합장을 만들면서 이재명 씨나 이한주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정 정도 그 리모델 연합회를 만들어서 결국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될 때 밀어준 거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운동권, 민주당, 그다음에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력 이게 전부 뭉쳐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이동규 씨가 지금 구속돼 있지만 이 설계를 과연 누가 했겠는가? 제가 조금 아까 이재명 지사 89년도부터 그 주요 그 대형 그 프로젝트 얘기했었죠. 89년 분당 택지 개발, 98년도 백궁 정자지구 용도 특혜기업, 또 2000년도 판교 개발. 그럼 여기에 시장과 전문가로서 결합이 됐을 때의 그 지식은 아마 전문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뜻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장립표 선생님은 우리 전철협의 지도위원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노선이 달라갖고 이제 잘 안 만나다가 이번에 이제 장 선생님이 그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채워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전화를 걸고 찾아뵈면서 원래는 이 하천대교 대장동 게이트 이게 아니라 원래는 그 변호사 이번에 아시죠? 유력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대납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증이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 비용 한 30억 정도 들어갔을 텐데 1억 내지 3억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라.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 8월 24일 날 경찰청에 이제 김영란법 위반 등 해서 이재명 씨를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뵈러 갔다가 이거 좀 지났으니까 조금 그 심플한 게 없냐. 그러다가 이제 대장동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이게 이제 퍼져서 이 국민들이 좀 알게 됐는데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 대장동 실체를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빙자한 사익을 추구한 부동산 적폐나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 부동산 부패가 녹여있는 게 바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지사 아니냐? 여러분 지금 그 계속 드러나는 그 소식을 보면 어때요? 도장을 꽉꽉 그 대장동 사업에 관한 도장을 찍은 게 다 누구예요? 이재명 시장 아닙니까? 오늘도 어제도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 이게 도의적 책임을 질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끌어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실체를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말끝마다 자기는 이런 거 안 먹었다.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배임으로 얘기한 건데 배임은 이론을 먹든 안 먹든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준 게 계산해 보니까 한 5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느냐.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공수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데 어제 느낌상 아마 검찰로 이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왜 조사를 받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4시간 정도 그
어제 주소 받았거든요. 고발인 주소 받으면서 제가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이 주범은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 씨고, 유동규 씨는 일정 정도의 행동 대장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강력히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고발인 조서 내용을 보면 뭐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씨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첩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제가 또 검찰로 가서 이제 고발인 조서 또 받겠지만, 검찰에는 이제 유동규 씨야 그 4명을 같이 했어요. 근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검찰에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들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선생님이 이제 김 선생님이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그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재명 씨가 법률 담당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3개월 정도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뭐를 했어요? 저는 그 어려운 운동을 하면서도 헌신을 했는데, 이 양반은 뭐예요? 조폭 변호하고 국정화폐아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018년도에 취재했었죠. 그 조폭 변호라고, 그 조카가 이제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 자기는 조카 변호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김부선 씨와의 그게 이제 이재명 씨 측에서 보면 김부선 씨 얘기만 나오면 그냥 고발이 들어가고 아주 열심히 고소 고발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그 사람이 정동영 대통령 비서실의 부실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내로남불의 행태를 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이렇게 장년을 돌아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거는 저는 이제 떠났고,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로 북한에서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그 토론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야 관계없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저를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개발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와 시위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한 5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집시법으로 구속된다거나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정치 활동을 중단했는데, 최근에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있는 게, 제가 2015년도에 석연치 않게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6개월 만기를 살다가 나왔는데 1심 무죄, 2심 무죄. 근데 2심 무죄 때 검찰이 상고를 안 해서 대법원 확정이 됐어요. 그게 2018년 6월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바로 이 대장동 화천대유가 겁도 없이 날뛴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단체와 나 같은 사람이 바깥에 있었다면 대장동이 저렇게 눈뜨고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당시에 그 북부지검장 이찬배 씨인가요? 그 법무부 차관했던 그 이찬배 지검장, 이분이 지금 화천대유 고문이야. 그렇죠? 그리고 김수남 씨 아시죠? 검찰총장이 했던 분. 이분이 지금 화천대유 고문이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그러니까 저를 변론했던 분도 지검장 출신인데, 그때 당시 저를 초기 변론했던 분이. 근데 이분이 2015년도 11월달 바로 구속되기 직전에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제 자기 손을 떠났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포스코 사회이사야. 포스코 사회이사 이분이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핵심 분들이 화천대유와 의무교양으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억울하게 구속이 될 때 뭐 기자들이 구속되면 기사 쓸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구속될 때 주로 이제 저를 비난한 기사를 쓴 게 머니투데이, 내일신문이야. 바로 이 내일신문이 이재명 씨와 그 내일신문 사장이 일정 정도 정치적 위상이 같았고 같은 그 활동을 했고, 머니투데이는 아시죠? 김만배 씨가 근무한 거예요.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금 굉장히 저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의 민낯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뜻 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거는 뭐 정치인들이 해석할 거고,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정치에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아주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 이재명의 그 민낯이 벗겨지고 이 양반이 갈 때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까지 제가 좀 미력하지만 앞장을 쓸 테니까, 지금 뭐 굉장히 그 많은 곳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지만 제가 30여 년 동안 겪어온 게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신을 변치 않고 굳건하게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우군이 돼서, 또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지로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